미포 끝집. 이보라. 바다는 형제의 집을 찾은 것처럼 반가웠고 해는 눈부셨다. 그녀가 미포 끝집에 자리 잡고 앉았을 때 오랫동안 하이힐 속에 가둬두었던 발을 운동화 속에 집어넣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아침 해가 어둠의 문을 열고 성큼 들어섰다. 동쪽 끝에 자리 잡은 C 호텔 정수리를 밟고 섰다가 하늘을 받들고 있는 신전의 기둥 같은 광안대교 아치문을 통과해서 푸른 카펫에 빛에 발을 디뎠다. 햇살이 딛는 대로 카펫은 전율하듯 물결쳤고 흰 갈매기가 그 빛을 호위하며 전도했다. 최초의 이웃이 그녀에게 서명을 요구해왔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균등한 개발을 촉구하는 그 목소리들 때문에 심신의 안식이 달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대꾸 없이 미포 끝집 창을 통해 사람 넘어 바다를 보고 수평선을 보고 하늘도 보았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걸려있는 해를 올려다보며 눈이 부신 듯 상을 약간 찡그렸다. 그 눈부심은 동쪽 하늘에 크고 어두운 구름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쪽 바다를 향해 세례와 같은 빛을 내리고 있었다. 바다는 금사와 은사로 물결을 직조하며 조물주가 벗어두고 간 듯한 푸른 가운을 조용히 손질하고 있었다. 마침내 목소리들이 해풍이 흩어졌고 파도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았다. 달맞이 62번 길에서 미포항까지 그녀는 늘 작은 배가 바다로 미끄러지듯 걸었다. 내리막길 끝은 지평선인지 수평선인지 가시적으로 모호했다. 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녀가 바닷물을 가르지 않는 이상 토박이들처럼 미포 끝집에 무사히 닿지 못할 것만 같았다. 첫집, 둘째집 사람들은 주름진 얼굴로 여유롭게 말한다. 우리는 벗은 몸으로 바다에 뛰어들듯 그렇게 미포에 정착했어. 해마다 여름철이면 한두 번 바닷물이 미포를 넘보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재난에 익숙해져 있다. 주말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낌없이 미포를 찾는 외지인들은 어쩌면 조그만 어항의 자연산 횟감처럼 넘치는 그 여유와 안정을 즐기고 가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녀는 자주 미포 끝집 창을 활짝 열고 앉아 소금기에 눈이 아리도록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둠을 헤치며 나갔던 빈 고깃배들이 만선의 아침빛을 담고 돌아오듯 62번 길을 걸어 끝집의 그녀에게로 누군가 돌아왔으면. 물고기처럼 눈을 뜬 채 그녀는 그렇게 무색 꿈을 꾸었다. 사람은 사소함으로 이루어진 쓸쓸한 무늬 같은 것을 가진다. 금요일 8시, 술을 마시기엔 이른 시각인데 남자는 미포 끝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대로 망설임 없이 우측 제일 안쪽 테이블에 앉았다. 흰 면바지 호주머니에서 습관처럼 손수건을 꺼내 젖은 은발이 가렸던 석고상 같은 이마를 쓱 문지르고 카키와 베이지의 체크무늬 남방 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물을 한 잔 부탁했고 부드럽게 웃으며 사장님은 어디 갔냐고 물었다. 언니 대신 당분간 제가 해요.
그녀가 테이블 위에 잔을 올려놓으며 대답했다. 그의 은퇴 안경 속에서 쌍꺼풀은 없지만 큰 눈이 좀 더 커졌다. 아니, 이 사람이? 거기엔 단골한테 통보 한마디 없이 무기한 가게를 비운 주인장에 대한 서운함과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로부터 사정을 간단히 설명 듣는 동안 그는 맥주 2병과 약간의 멸치 그리고 땅콩을 주문해서 비웠다. 극구 손사래를 치며 술은 직접 따랐다. 좋은 말동무를 당분간 잃게 되는군요. 하지만 제가 동백에서 미포까지 걷는 운동 끝에 마시는 이 집 맥주 맛은 여전히 끝내줍니다. 19시쯤 다른 테이블에 4명의 손님이 들어와 앉자 남자는 지갑을 꺼내며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최초 손님이자 미포 끝집 단골인 것 같은 그를 서운하게 보내고 싶지 않은 심정으로 제가 말동무 언니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긴 목을 꺾어 약간 고개를 숙였다. 남자의 눈이 안경 속에서 다시 잠깐 커지더니 얼굴보다 하얀 이가 다 드러나도록 웃었다. 하하하, 그럽시다. 목 죽였으니 밥 먹으러 갑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8시에 가게에 들렀고 간단한 마른 안주에 맥주 2병 혹은 싱싱한 해산물에 소주 1병을 최초처럼 비우고 갔다. 낯이 익은 대로 그를 향한 그녀의 말수가 많아졌고 더 이따 가셔요 하면 마치 주부처럼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들이 올 시각이라 저녁 식사 준비하러 갑니다. 그녀는 받은 명함에 적힌 대로 공 교수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에 담았다. 그리고 짬나는 대로 그와 카카오톡으로 말벗했다. 일요일 아침에 미포항으로 고깃배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작은 시장에 선다. 미포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와 기분 좋게 흥정했고 수족관을 다 채우고 남은 해산물을 그 시간만큼은 싸게 팔았다. 주방 아주머니가 장바구니와 쇼핑카트를 채우는 동안 그녀는 살아서 파닥이는 기분으로 시장을 산책했다. 그날 선 시장이 유난히 활기찼던 이유는 미포가 재난영화 촬영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달맞이 고개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또 다른 사람들의 전망을 위해서 미포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방침에 분노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서명을 요청했던 최초의 이웃은 이제 속보를 전하면서 가장 큰 소리로 떠들며 웃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외진 미포항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된 자리였고 위로와 희망이 파도처럼 사람들을 넘나들었다. 그 속에서 미포 끝집 단골인 공 교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몹시 반가웠다. 그는 장보기에 익숙한 주부처럼 오른쪽 팔에 장바구니를 끼고 왼쪽 손으로 사람들을 헤치며 걸어나왔다. 걷어올린 셔츠 소매 끝이 젖어 있었다. 문어 사러 나왔습니다. 작은 놈이 문어 숙회를 좋아하는 게 여간 아니라서. 그녀가 공 교수의 옆자리를 눈으로 더듬자 눈치만큼 빠른 속도로 그가 덧붙였다. 호라비 살림 1년이 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밤 산책을 금지시켰더니 아침 산책한다고 나가더니 소식이 없네요. 아마 커피점에 앉아 속이 쓰리도록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을 겁니다. 바다가 푸른 이유는 파도가 부딪히는 대로 멍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밤엔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거의 매일 산책하는 걸음걸이처럼 나직하고 규칙적으로 이어지던 소년의 음성은 파도 소리에 호흡을 맞추는 듯했다.
그것은 길 위에서 나그네가 절감하는 향수 같았고 빛을 기다리는 어둠 속의 바위섬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숨을 죽이고 소리를 기다리며 생각했다. 혹시 미포 끝집 근처에서 노래하는 소년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는 밤마다 너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지. 그녀가 그만 눈꺼풀에 커튼을 풀어내리려는 찰나 스마트폰 창에 공 교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섬광처럼 번쩍였다. 안아주십시오. 왜 몰랐을까? 그답지 않아 낯설었던 그 한마디가 어둠을 몰아내기 직전 형광등의 1, 2초 몸부림보다 더 간절한 조바심 같은 것이었음을. 누구를요? 공 교수님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는 피곤을 끌어안은 채 잠속으로 침몰해버렸고 그는 고립되었다. 파도타기 선수처럼 삶의 바람과 물살을 능숙하게 타거나 뛰어넘던 사람이 불현 재난을 당한 형국이었지만 그녀도 세상도 속수무책이었다. 공 교수의 재난이란 살아가는 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듯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너무나 가까이에서 본인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에 충분히 대비해야 했다. 사실 잘 대비하기엔 의사가 매번 이렇게 완고했다. 환자의 입원 의사 없이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주의 수요일과 금요일을 모두 건너뛰고 세 주의 금요일이 되어서야 공 교수가 미포 끝집 미닫이 문을 열었다. 석양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서 있는 그의 젖은 은발이 해풍의 수기처럼 나부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이 밝은 그의 음성은 아침에 두꺼운 커튼을 열어젖히는 세수한 얼굴 같았다. 그때 그녀는 어두워지기 직전에 불사르듯 번지는 노을빛을 정수리 가득 받으면서 작은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젠가 후원회의의 주선으로 그녀가 만나게 될 그 애, 아그라는 인도의 낡은 고아원에 살고 있다. 아그라는 틈만 나면 땅바닥에 백목으로 여자 사람을 크게 그린다. 완성하면 아그라는 그림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잔뜩 웅크렸다가 잠이 들기 일쑤다. 사진 속에 그려져 있는 여자 사람은 작은 아이의 기억대로 스카프를 둘렀고 미소 짓고 있다. 크기가 다른 한쪽 발에는 화가의 낙관 대신 아그라의 서툰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다. 안아주세요. 그녀가 인도 지진 소식에 놀라 스마트폰으로 아그라의 안부를 물었던 어느 여름날, 후원회에서는 작은 아이를 품고 있는 여자 그림과 서툰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왔다. 아그라가 살고 있는 고아원 마당은 천재지변이 비껴갔다. 그렇지만 그 그림과 글씨로 흔들리기 일쑤였다. 이 기다림이 기약 없는 것이기에 차라리 다행이에요. 저는 후원을 한 해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녀는 후원금과 함께 인도 고아원으로 그렇게 회신했다. 그리고 자신이 사진 속 여자 사람이 되어 아그라와 글씨를 품고 다녔다. 그럴 수 없을 만큼 자신이 가난하지 않아 퍽 다행이었다. 만약 약속했던 1년이 아그라와의 것이라면 어느 날 문득 재난을 당하지 않는 이상 나는 너를 만나러 가야 한다. 약속이란 그런 것이기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분노나 원망쯤은 각오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뒤따르는 것.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고 사진 속의 여자 사람이 더 이상 품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아이가 빨리 성장하길 소원하며 기도했다. 그녀가 사진을 접으며 일어서자 공 교수가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형태가 바뀐 새 안경이 어색한지 연신 고쳤으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나 카카오톡으로 요청받았던 그의 SOS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려 그녀의 대답은 더뎠다. 예. 그리고 약 열흘간 안대 속 어두운 세상에 갇혀 있었을 공 교수의 왼쪽 눈을 그녀는 맑은 두 눈으로 자꾸 쓰다듬었다. 아직 푸르스름한 끼를 머금은 채 부어있는 그 눈자위를 오른쪽 손으로 어루만지고 싶은 본능을 누르며 그녀는 잔에 물을 따랐다. 미포 끝집에 며칠 공 교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는 생뚱맞았던 안아주십시오를 기억해냈고 지난 수요일 밤에야 카페 문을 닫는 대로 안부를 물었다. 그의 카카오톡 답신은 좀 늦었지만 명확했다. 저 작은 아들한테 머리를 10대가 넘게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그중 한 대를 잘못 맞아서 왼쪽 눈을 좀 다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생의 지평에서 바라보면 일몰과 일출은 다르지 않다. 그녀는 이번 주 금요일 8시엔 친구와 같이 한잔하러 오겠다는 공 교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장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술을 팔긴 하지만 카페와 다름없는 미포 끝집 안주 메뉴와 상관없는 식재료를 이것저것 구입했다. 그러나 실제 주방 아주머니 눈치를 보며 그녀가 다급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유부초밥과 감자 샐러드, 두루치기 정도가 전부였다. 요리를 마치고 환기를 위해 창을 활짝 열었을 때 그녀는 석양이 오렌지를 깨물며 미소 짓는다고 생각했다. 해풍 속에서 오렌지 향이 풍겨오는 것 같아 코를 킁킁거리며 과일을 꺼내다 씻었다. 그녀가 무심히 고른 것은 멜론과 수밀도였다. 달고 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수호의 과일 취향대로였다. 하지만 그녀가 사와서 껍질을 다듬을 때마다 수호는 손사래를 쳤다. 처지에 호사스러워 차마 못 먹겠다. 두었다가 둥글고 눈물 많은 그대가 먹지. 공 교수는 미포 끝집 6개의 테이블에 손님이 한 차례씩 다 거쳐가도록 오지 않았다. 그녀는 윤기를 잃어가는 유부초밥과 갈라지는 감자 샐러드와 식은 두루치기를 젖은 손으로 랩포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때 미닫이 문이 열리며 남자 둘이 들어섰다. 약간의 취기로 다소 목소리가 커진 낯선 남자가 그녀를 향해 안녕 하고 인사했고 공 교수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웃었다. 우리 맥주와 멸치 그리고 땅콩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그녀는 공 교수의 주문대로 테이블을 차리며 물었다. 다른 건 뭐 더 필요하신 다른 건 없으세요? 다른 거 뭐 찬물 한 잔씩 정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소주도 한 잔하고 그러다 보니 좀 많이 늦었습니다. 예, 식사를 하셔서 다행이에요. 하고 그녀가 돌아서는데 낯선 남자가 말했다. 다른 거 뭐 있는데? 아가씨, 만난 거면 가져와 봐. 나는 술만 먹고 밥은 공 교수가 다 먹었지. 이놈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순밥쟁이야. 이야, 너 그러니 여직 학교 다니며 밥 벌어 먹지. 그녀는 대꾸 없이 랩 속에 풀이 죽은 채 식어있는 음식들을 잠깐 데워서 내왔다. 아니, 이 사람이? 거기엔 평소 메뉴에 식사가 될 만한 게 없으니 금방 밥만 먹고 오려 했다는 변명과 예기치 않았던 성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긴 목을 꺾어 약간 고개를 숙였고
이내 다른 테이블에 주문을 받고 차렸다. 술잔과 접시를 비우는 동안 두 남자의 대화는 지루하지 않게 이어졌다. 요새도 많이 걷는다, 나는. 다른 운동은 전혀 안 하지. 그래, 공 교수 너 또래들보다 몸이 좋다. 하기야 걷기 운동이 노년기 활기찬 성생활의 최고라면서. 아니, 이 사람이 호라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아, 그러고 보니 성기 장례식에 다녀왔다, 나는. 자네는 안 보이더군. 휴, 그치가 작년부터 술도 담배도 금하더니 실은 올해 몰래 알아왔던 게야. 허영심 많은 지 애미 꼭 닮은 딸년 독일로 유학 보내고 뒤지닥거리만 하다가 송장이 될 것이라고 내가 했던 말이 꼭 악담이 된 것 같아 나는 못 갔네. 부조만 보내고 그날 밤에 소주 몇 병 피웠지. 에이, 자네 그만 농이라도 악담도 막말도 마시게. 어디로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게 생이네. 지난해 이맘때쯤엔 말이야. 지금쯤이면 내 인생도 또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 그런데 1년 후에 작은 아들을 데려간다 했었지. 네 전처가 새 인생 안정이 되는 대로. 아닌가? 그때 1년 후를 약속했지만 아직도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면 아이 앞에서 내뱉지도 말아야 했음을. 듣고 그놈이 정신줄 놓고 더 방황하겠군. 그들은 반주 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처럼 안주 없이 술만 마시는 침묵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자정 직전에 일어섰다. 삶은 사랑과 이별의 경계를 허물며 이어지는 것이다. 미포 끝집에 그녀가 자리 잡도록 앉힌 사람은 가양이었다. 커피 마시러 와. 이름부터 휘황찬란하게 들리는 해운대의 팔레 드 시즈 콘도 로비에 있다고 가영은 그녀를 불러냈다. 그렇게 반년 만에 만난 가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서며 팔을 잡고 반겼다. 순 많은 머리카락에 명품 선글라스를 띠처럼 꽂고 가슴을 절반쯤 드러낸 호피무늬 탱크탑 차림으로 가영은 그녀를 화려하게 맞았다. 와, 카페가 잘 되나 봐, 언니. 미국 간 형부는 돌아왔어? 가영은 물어보지도 않고 카페 모카를 2잔 주문한 후 그녀의 인사말에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 방금 여기 콘도 9층 계약을 끝내고 오스트리아인으로 세입자를 받았어. 골치가 좀 아팠지만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런 게 바로 라이브한 소통 아니겠니? 이미 내 소유의 집이 여러 채라서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명의라도 빌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다. 아, 그나저나 부동산 거래에도 이제 통역이 필요하구나. 시간 내서 어학원도 다녀야겠다. 그녀가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가영은 휘핑크림을 스푼으로 떠먹으며 쉴 새 없이 떠들었고 혼자 웃었다. 예, 집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니야. 어딜 가든 잠깐 이 한 몸 뉘일 곳이 없을까. 그나저나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네 연인과는 결혼 날짜 잡았니? 아니라고 대답하며 커피잔을 만지는 그녀에게 가영은 측은해하는 눈빛을 던졌다. 예, 너 대학원 복학위에 그냥 묻어두고 있는 1년치 등록금을 내게 투자 좀 해. 내가 그 돈을 10배로 불려서 갚을게. 10배? 그래, 10배. 나는 내일 경기도 가평 전원주택 건설 현장으로 짐 싸서 가야 해. 완공과 분양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하거든. 언니, 미포 끝집 카페는 어쩌고? 그래, 미포 끝집. 처분해버리고 싶지만 얘 형부랑 공동명이라서 연락 끊긴 그 인간이 돌아오기 전에는 혼자 어쩌지 못한다. 주방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으니 홀은 네가 좀 맡아줘.
어차피 너 휴학하고 변변한 직장도 못 구한 상태잖아. 수호 씨가 결혼 날짜라도 잡자 하면 그때 가서 나랑 다시 이야기하고. 설마 2학기 등록금으로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아니겠지? 솔직히 내가 그 돈 10배로 불려주면 네가 결혼 따위 아쉽겠니? 그녀는 오른손으로 다시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아쉬워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요란한 길 위에 서 있는 가영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 그만뒀다. 그리고 등대를 꼭 닮은 카페 건물 미포 끝집에 당분간 외갈매기처럼 머무르기로 했다. 커피 향이 초코맛에 묻혀버린 모카잔을 기울이며 그녀는 또 다른 기다림을 예감했다. 언제 돌아올 건데, 언니? But this I know for certain, that you will come back again. And even as I promised, you will find me waiting then. 가영은 대답 대신 그녀에게 명함 한 장과 계좌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내 선글라스를 내리쓰며 가영은 찬란하게 일어섰다. 이후 그녀는 미포 끝집이 서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을 내내 하며 지냈다. 욕망은 근원적으로 따뜻하고 슬프다. 수호가 그녀에게 건넨 이별은 섹스 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큼 느닷없고 아쉬운 것이었다. 팔을 뻗어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그는 몸을 포갠 채 휴대전화를 받았지만 이내 식었다. 아버지, 언제까지 리튬의 양을 조절해주는 여생을 사실 건가요? 그는 평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거기엔 분노와 절망이 묻어 있었다. 몸을 돌려서 드러누운 채 통화를 이어가는 수호의 페니스를 그녀가 따뜻한 손바닥으로 감쌌지만 수호는 그녀를 밀어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가 아버지와 가끔 통화할 때마다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다. 부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없어 나와의 구체적인 미래 따위는 계획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외롭고 힘들게 했다. 통화 내용 속에서 수호에게 정년퇴직을 앞둔 아버지와 앓고 있는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짐작만 하며 그녀는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잠자리에서 조바심이 그를 빨리 사정해버리고 돌아가게 하듯 그렇게 수호를 짧은 순간에 문득 잃을까 그녀는 내심 두려웠다. 졸업작품과 논문을 마무리해가는 그의 현재 상황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그녀는 다니던 학교를 수호가 모르게 휴학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돈을 벌어 모았다. 어쩌면 가영이 비아냥거렸듯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정치외교학과를 줄기차게 왜 다니느냐가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자위하면서 그녀는 허물처럼 벗겨졌던 나이트 가운을 찾아 입고 욕실에서 이어지는 통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참았던 오줌을 눌 때처럼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라 실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의를 느끼며 그를 기다려야 했다. 수호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세요, 이제. 입원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 편이 빠르다니까요. 법은 약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약자라는 것을 왜 인정 안 하십니까? 그녀는 거기까지 듣다가 커피포트를 불에 올렸다. 이후 그가 한정치산자라는 법적 용어를 몇 번 언급했지만 앞서 들었던 리튬만큼이나 그녀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용어였다.
침대로 돌아온 수호가 끄트머리에 걸터앉은 채 중얼거렸다. 그대가 들여다보는 정치와 내가 들여다보는 문학이 참 비슷하기는 해. 특히 불만과 슬픔에 대한 입장이 그러하다네.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내가 그대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수호가 돌아간 뒤 그녀는 습관처럼 목걸이 줄에 달린 진주알을 만지작거리며 포트 속 커피물을 다시 끓였다. 진주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던 날 그가 말했다. 이제 이것의 모패는 그대네. 왜 하필 진주죠? 이건 가끔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일 수 있어.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인내해서 만들어낸 유기물이니까. 하지만 나는 차가운 다이아몬드보다 따뜻한 진주가 더 매혹적이네. 이제 그대 목에 걸린 진주처럼 나는 1년 후엔 그대에게로 영원히 돌아오고 싶다. 그날 그녀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수호를 비로소 온몸으로 품었다. 그리고 그녀의 좁은 품을 파고들어 동그랗게 몸을 말고 태아처럼 잠든 수호를 오래오래 쓰다듬었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진주알을 만지는 습관으로 1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그러나 정치와 문학을 들먹였던 날 이후 수호는 그녀와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사람은 아름답고 부지런히 썩어가기도 한다. 세미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사흘 만에 아파트 대문을 열자마자 수호는 아버지 하고 불렀다. 공 교수가 일어서 맞으며 잘하고 왔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왼쪽 눈이 불편해 보였다. 시력까지 달라지셨나. 문갑 위에 놓인 안경테도 바뀌었다. 그는 넥타이부터 당겨 풀며 대답했다. 예, 득호는 안 보이네요. 지 엄마가 꼭 오라 해서 서울 갔다. 왜요? 왜라니? 아버지, 득호 문제에 의논하러 간다 했을 때 어머니가 제게 절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혼할 계획이고 당분간 우리 얼굴 볼 여유가 없다 했어요. 다시 이혼한다는 이유가 뭔데? 새 남자가 손찌검을 심하게 하나 보더군요. 하긴 어머니 낭비벽을 당해낼 재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지 말라 해놓고 득호한테 꼭 오라고 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공 교수는 형광등을 등지고 서 있는 수호의 늠름한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불이 꺼진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에서 또 하나의 학위를 따기 위해 하숙생처럼 집을 드나드는 저 형을 득호는 피해 다녔다. 말보로 담배와 에스프레소 커피를 선호할 때, 신발 뒤축을 구겨 신을 때,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할 때 형은 득호에게 철들 줄 모른다고 호통쳤다. 주식을 하다 들켰을 때, 카드 빚으로 숨어 있었을 때, 형은 득호에게 어머니와 같으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 매사 똑 부러지고 당당한 형의 그림자가 무서워 득호는 자주 불 꺼진 베란다에 혼자 서서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며 한숨 쉬었다. 마침내 해가 솟으면 그림자에게 제자리를 내어주고 득호는 사라졌다. 리튬을 일정량 복용하고 나면 담배를 문 채 밤마다 여기 그림자처럼 서 있던 공 교수의 작은 아들이 기다린 것은 천연의 빛이었을까. 득호는 빛도 어둠도 없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 서너 시간 잠자다 깨어나면 문득 꿈결처럼 말했다. 아버지, 백사장에 만드는 해송의 그림자마저 창조주는 빛이네요. 책임감이 크겠어요. 저는 그냥 노래하고 싶어요.
떠났던 일을 돌아오게 하는 노래도 좋고 떠나고 싶은 일을 머물게 하는 노래면 더 좋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만약 누구든 제 노래를 기다린다면 세상 끝까지 가서 노래할 거예요. 아버지, 밤바다 파도 소리가 박수 같아요. 멈추지 말고 또 해봐. 잘할 수 있으니까 불러봐. 바다는 잔소리치고 용기를 줘요. 형제의 어머니는 공 교수의 아내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몸은 쇼핑하듯 남자를 노래했다. 밤낮으로 제 노랫소리에 가쁜 숨을 헐떡이는 그 여자에게 공 교수와 형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귀가 먹은 채 노래를 부르며 일어섰고 마침내 목이 쉬어버린 공 교수는 붙잡지 않았다. 먹먹해지는 심정을 다스리며 공 교수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창을 열었다. 아들아, 아직 안 자고 있겠지? 언제 올 거니? 아버지, 어머니가 매 맞을지도 몰라요. 아들아, 매를 맞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니? 아버지, 내가 때린 건 그 남자예요. 알았다, 아들아. 필요한 건 없니? 아버지, 돈 좀 붙여주세요. 아들아, 그만 집으로 와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1년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래, 아들아. 기약하고 오너라. 지금 즐겁고 평안하니? 아니요, 아버지. 지금 저는 어머니를 때리는 남자를 지키고 있어요. 아들아, 돌아와서 나를 지켜다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여기 없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여기 있다.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다시 밤이 깃든 바다. 등대에 불이 켜진다. 그녀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뜬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내가 테이블 하나 예약 좀 합시다. 쑥스럽지만 내 생일입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공 교수님. 하하, 감사합니다. 아들 녀석들이 올 텐데 거기가 제일 가깝고 마음 편해서. 그때까지 작은 아드님이 돌아올까요? 올 겁니다. 나는 지난달에 득호가 잘못 알고 사온 생일 케이크를 미리 먹었죠. 그리고 정확한 날짜를 일러주었는데 헷갈려서 또 사온 거예요. 환불에 오라고 야단치고 상기시켰으니 반드시 그날에 올 겁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미포 끝집. 우측 제일 안쪽 테이블에 그녀가 오독하니 앉아있다. 조명 때문에 색이 더 짙어 보이는 붉은 명주 스카프가 둥근 어깨를 타고 내려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습관처럼 진주화를 만지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마침내 당신이 이해하게 될 것은 그녀는 긴 목을 꺾어 고개를 숙이며 적던 일기를 마무리한다. 금요일 아침에 그녀는 생일 선물 대신 소고기를 한 근 살 것이다.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문어를 구하기 위해 은발을 수기처럼 흩날리며 이른 아침 미포항에 서 있던 공 교수를 위하여. 그리고 금요일 저녁 20시 미포 끝집에 예약 손님들이 닿는 그 시각에 그녀는 이쪽 불을 완전히 끌 것이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환한 저편의 모든 것을 잘 보고 싶은 욕심일 수 있고 손님들의 만찬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배려일 수 있다.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밝은 곳에서 어두운 쪽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알듯 누구나 안다. 그녀는 이제 미포 끝집 전등을 전부 끄고
오늘도 들리지 않는 노랫소리 대신 밤마다 파도 소리를 듣고 누워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무색 꿈을 영원히 꿀 수 있게 하는 태초의 말씀이기도 하다.